자, 오늘은 이제 곧 내년 3월 되면은 20대 대통령 선거가 있죠. 그렇죠? 20대 대선을 이제 앞두고 대선 뭐 기념 방송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선관위의 추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교사는 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가? 특히 선거 기간에는 더더욱 본인의 정치적 의사를 외부에 표출하는 것을 조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음. 자, 먼저 이 선관위의 추억이라고 하니까 선관위라는 기관이 어딘지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선관위가 뭐 하는 곳일까요? 자, 선관위 공식 명칭은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죠.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고 헌법기관입니다. 헌법기관이 뭐냐? 뭐 국가기관에는 헌법기관이 있고 비헌법기관이 있어요. 헌법기관이란 거는 대한민국의 이제 법의 체계를 보면은 대한민국의 법에도 서열이 있습니다. 가장 이제 밑에 있는 법이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규칙. 이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뭐 강서구청장, 서울시장 뭐 이런 사람이 만드는 법이에요. 이 위에 이제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조례. 조례라는 거는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만드는 거예요. 뭐 서울특별시 의회에서 뭘 만들었다. 또는 경기도의회에서 뭘 만들었다. 이게 조례가 되겠죠? 그 위에 있는 법이 명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 대통령이나 행정각부의 장들이 만드는 법이죠. 뭐 대통령령, 뭐 국무총리령 이런 게 되겠죠. 자, 이 위에 있는 게 이제 법률이에요. 법률. 자, 법률은 네, 국회에서 만드는 게 법률이죠. 우리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국회에서 뚱땅뚱땅 만드는 게 법률입니다. 자, 그리고 이 제일 위에 대한민국 모든 법의 근원이자 근간이 되는 최상위법으로 바로 헌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헌법은 이게 헌법이 뭐 세법 헌법 그게 아니고 이게 법헌자의 법법자입니다. 그러니까 법 중에 법이다. 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자, 근데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입니다. 헌법기관이란 거는 헌법에 그 기관의 명칭과 역할이 명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을 뜯어고치지 않고는 이 기관의 이름이나 역할을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부, 지금 이 영상을 들으시는 분 중에는 뭐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을 수 있으니까 교육부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름이 교육부가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 이름이 뭐였냐면은 교육인적자원부였습니다. 요 이름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교육인적자원부. 뭐 이러다가 이게 또 한때는 또 이름이 또 교육과학기술부가 됐던 적도 있죠. 지금은 이름이 교육부죠. 자,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헌법은 87년에 이제 이 헌법을 고치는 게 결정이 돼가지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34년 정도 동안 한 번도 헌법이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근데 교육부의 이름은 진짜 많이 바뀌었죠. 이거는 이 교육부라는 기관은 비헌법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헌법에 교육부의 명칭과 역할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헌법에 뭐 헌법을 고치지 않고서라도 얼마든지 교육부의 명칭과 기능과 역할을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얘기하는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헌법을 뜯어고치지 않고서는 절대로 그 명칭과 역할을 변경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헌법의 제 114조에 명시가 떡하니 되어 있죠. 114조 제1항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뭐 밑에 쭉쭉쭉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내용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헌법기관이라고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뭐 별거 아닌 거 아니야 싶겠지만 우리나라에도 여러분들 서열이란 게 있습니다. 근데 서열이 뭐 이게 북한도 아니고 뭐 대한민국 공식 서열 1위, 2위 뭐 이런 식으로 있는 거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다 평등하죠, 그렇죠? 법 앞에. 근데 이제 외교부에서 국가적인 행사나 이런 걸 처리할 때 의전이라는 걸 합니다. 의전. 누가 먼저 앞에 앉고 누가 먼저 이렇게 연설할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이제 예우를 갖추는 것을 의전이라 그러는데 의전을 받는 서열이 있어요. 의전 서열. 이게 뭐 사실상 우리나라 국가 서열이라 보면 되는 거죠. 의전 서열을 보면은 여러분들 1위가 역시 대통령님이죠. 대통령님. 대통령님은
여러분들 행정부의 수장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의 원수이기도 하기 때문에 서열 1위입니다. 2위는 국민이 직접 뽑은 국회의 장인 국회의장. 3위는 자 1위에 행정부, 2위에 입법부 나왔으니까 3위에는 사법부 나와야겠죠. 대법원장이 있고 4위에는 중립기관으로서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는 역할을 맡은 헌법재판소장이 서열 5위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열 4위입니다. 서열 5위에 다시 행정부의 이제 2인자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행정부의 모든 기관을 통할하는 역할하는 국무총리가 서열 5위고 그 바로 밑에 여러분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대한민국 국가의전 서열 무려 6위에 올라있는 무지무지하게 높은 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우습게 볼 기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분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이제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님이신데 노정이라는 분이고 대법관입니다. 대법관. 사법부에 대한민국 사법부 모든 이제 법을 담당하고 재판을 담당하는 사법부의 이제 가장 위에 있는 기관이 바로 대법원이죠, 그렇죠? 이 대법원에 가면은 대법원의 판사를 뭐라고 하냐? 뭐 이제 수업 시간에 물어보니까 애들이 대판사요, 그래서 대판사가 아니고 대법관이라고 하죠. 대법관. 대법관이 이제 몇 분이 있냐면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14인의 대법관이 있습니다. 14인의 대법관이 있는데 이 14명의 대법관 중에서 관례상 한 분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노정이라고 하는 대법관님이시다. 자, 이런 이제 선거에 대해서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게끔 공정한 선거를 관리하기 위한 기관이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인데 제가 이 선관위에 한번 불려가서 조사를 받았던 아픈 추억 아닌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왜 교사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또 앞으로의 또 교사의 정치적 입장은 어떤 식으로 바뀌어 갈 건지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때는 바야흐로 2017년이었습니다. 이때 당시 3월 달에 전임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결정됐죠. 이분이 이제 이정미 헌법재판관님이시고 당시 아마 헌법재판소장을 권한을 대행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이분이 이제 유명한 역사에 남을 유명한 말을 하셨죠.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대통령이 사상 초유로 대통령 자리에서 파면됐었죠. 그렇죠? 우리 헌정사상 대통령이 여러분 거의 물론 이승만 대통령 같은 분도 이제 3.15 부정선거 때문에 결국에 4.19 혁명이 일어나면서 하야를 하긴 했지만 어쨌든 명목상으로는 스스로 물러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헌정사상 대통령이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그 대통령 자리에서 파면된 거는 처음 있었던 일이죠. 그렇죠? 자, 이렇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2017년 3월에 결정이 되고 2017년 이제 3월에 파면이 결정이 되고 5월에 다음 대통령 선거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대선이 계획이 되게 됩니다. 나라가 되게 뜨거웠어요. 이렇게 많은 후보들이 나오셨었죠. 제가 지금도 다 가렸습니다. 왜 가렸냐면은 이분들 중에서 또 누구는 지금 또 대통령 또 후보로 나오셨기 때문에 전부 다 모자이크 처리를 했어요.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오셨다. 자, 이렇게 그러니까 저도 이제 사회교사다 보니까 정치에 당연히 관심이 많고 또 선거 기간이 되면 선거에 관련된 후보들의 토론을 퇴근하고 나서 맥주 한 잔 칙 가서 마시면서 이렇게 보는 게 너무 재밌죠. 그쵸? 축구보다 농구보다 더 재밌는 게 이 선거더라고요. 자, 그래서 선거에 이제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매일매일 열심히 이제 그 대통령 선거 토론회도 보고 누가 앞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제 많이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민을 했었습니다. 제가 고민을 하든 안 하든 어차피 대통령 뽑히겠지만 자, 어쨌든 나름 이제 진지하게 대통령 선거를 또 많이 흥분도 됐어요. 왜냐면은 전직 대통령이 이제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서 파면이 되고 갑작스럽게 대선이 치러지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 좀 약간 제가 격양된 그런 상태였는데 자, 그런 와중에 이제 제가 그 커뮤니티
그 대학교 동문들이 쓰는 커뮤니티가 있어요. 스누라이프라고 하는 커뮤니티에서 여기다 익명으로 제가 뭐 이렇게 어떤 날 선거 방송을 보고 나면은 후보 토론회 보고 나면 어떤 후보가 이런 것 같다, 저 후보는 이런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그 후보들에 대한 어떤 품평을 했던 거죠. 뭐 그런 이제 글을 이제 쓰다 보니까 뭐 제가 이제 조금 뭐 이 사람 괜찮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후보가 있고 또 다른 사람도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커뮤니티에서 설전이 붙게 됐습니다. 소위 이제 키보드 배틀이 붙게 된 거죠. 키보드 워리어. 근데 뭐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어리석었던 일인데 굳이 사람들과 이런 걸로 싸울 필요가 없거든요. 각자의 생각은 다 존중받아야 되는 거고 소중한 거니까 뭐 이런 짤이 있더라고 인터넷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현자에게 영원한 행복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 현자가 바보들과 다투지 않아야 합니다. 라고 하니까 이 질문한 사람이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 현자가 네, 당신 말이 옳습니다. 뭐 이렇게 했다는데 이게 정답이죠. 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데 강요해서 뭐 하겠어요. 그리고 뭐 제가 우리 딸아이가 지금 7살인데 7살만 돼도 이미 본인의 생각과 고집이 강해서 어떻게 뭐 부모라도 그걸 바꿀 수가 없더라고. 그러니까 뭐 그냥 남들하고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각자의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쨌든 저는 이때 어떤 유저하고 막 서로 설전이 붙어가지고 이제 키보드로 댓글 배틀이 붙었고 뭐 제가 이 커뮤니티를 10년 넘게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쓴 글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쓴 글들 중에 보면 제가 이제 교사라는 게 드러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 저랑 이제 설전을 붙었던 사람이 야 너 보니까 너 교사인 것 같은데 너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이런 선거에 관련된 얘기들을 해도 되는 거냐? 너 지금 법을 위반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무슨 소리 하는 거냐? 헌법에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이 보장돼 있다. 무슨 소리 하는 거냐? 교사라고 그런 거 말하면 안 되는 게 어디냐?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제가 무식했습니다. 물론 헌법에는 여러분들 그 국민의 정치적 참여를 다 보장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헌법을 조금만 알면 되는 게 아니고 헌법을 자세히 봐야 되더라고요. 자, 무슨 말이냐? 일단 결론적으로 놓고 보면은 교사는 정치적 자유에 대해서 제한이 있었습니다. 물론 일단 한번 헌법에 보면 정치적인 자유뿐만 아니라 각종 기본권을 헌법이 보장하는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헌법 제10조에 보면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해서 기본권과 행복 추구권이 보장이 돼 있죠. 또 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평등하다. 뭐 교사고 아니고 안에 평등한 거 아니야? 똑같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뭘 생각했어요, 저는. 자, 21조.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내가 원하는 말들 언론 통해서 할 수 있고, 책도 써낼 수 있고, 모여서 떠들 수도 있고, 다 자유를 가진다 돼 있으니까 나는 다 자유인 줄 알았지. 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선거권이 다 있어. 헌법이 보장돼 있어. 그러니까 내가 교사하고 뭘 떠나서 정치적인 발언하는 건 자유 아닌가? 라고 착각을 했죠. 자, 37조.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헌법에 여기에 만약에 명시가 안 돼 있어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경시되지 아니한데 대해서 무적이네. 37조 1항으로 끝났네. 헌법에 뭐 블라블라 무슨 말이 없더라도 내 자유와 권리는 절대로 국가가 가볍게 여기지 않겠구나. 그래서 저는 이 헌법을 애매하게 해석해가지고 나한테는 정치적인 자유가 있다. 내가 교사하고 뭐를 떠나서 난 자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한테 야 헌법에 정치적 자유가 보장이 돼 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냐? 그랬더니 이제 저랑 이제 댓글로 설전을 붙었던 유저가 그래 한번 두고 보자라는 이제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대화가 종결이 됐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자, 그런데 헌법엔 또 다른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7조에 보면 여러분들 2항에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장이라는 말이 좀 애매한 게
자, 일단 저는 공무원이 아니죠. 저는 사립학교 교사이기 때문에 공무원은 아니지만은 뭐 모든 법적 제한은 공무원이랑 똑같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치적 중립성은 보장된다 돼 있으니까 뭐 이게 약간 좋은 느낌처럼 드는데 이게 사실 좋은 게 아니에요. 왜 좋은 게 아니냐? 일단 좀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또 31조 1항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 교육의 중립성은 보장된다 돼 있죠. 이것도 뭐 좋은 것 같은데 사실 좋은 게 아니더라고. 예.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국가공무원법인데 국가공무원법 보면은 정치운동을 금지한다 돼 있죠. 65조 1항에 공무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할 수 없다.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해서 안 된다. 또 교육기본법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교육의 가장 근원이 되는 법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제6조의 교육의 중립성에서 6조 1항이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 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돼서 아니 된다라고 해서 교사의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될 것들에 대한 헌법과 국가공무원법과 그리고 교육기본법의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또한 공직선거법이란 법이 있어요. 공직선거법의 85조에 보면은 공무원 등의 선거 관여 등 금지해서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 저 같은 사립학교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뭐 그냥 법들이 쭉쭉쭉 나오죠, 그렇죠? 여러 가지 법들로 인해서 교사의 정치적 참여는 사실상 제한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근데 이게 보면은 지금 여기 사진에 보이는 이게 이제 3.15 부정선거였었거든요. 우리나라가 이제 그 1960년 3월 15일 날 대통령 제 4대 대통령 선거하고 당시 부통령 선거를 할 때 그때는 부통령을 뽑았던 시기였거든요. 이때 당시에 이제 그 자유당의 이기붕이라는 사람을 부통령으로 당선시키려고 부정선거가 일어났었죠. 그래서 지금 여기도 지금 현수막에 정부통령 선거 다시 하라 돼 있죠. 그러니까 3월 15일 날 치러졌던 3.15 부정선거니까 이 선거 다시 하라고 이제 전국적으로 국민들이 시위를 하고 이게 이제 나중에 그 다음 달에 4.19 혁명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당시에 부정선거를 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많이 동원이 됐어요. 공무원들이 그 부정선거를 이제 상부의 지시에 따라서 이거 이렇게 부정선거 하는데 공무원이 같이 참여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무원들이 부정선거에 많이 개입을 했던 거죠. 막 고무신 돌리는 것부터 해가지고 막 개표함 조작하고 막 이런 것들에. 자, 그러다 보니까 4.19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개헌을 할 때, 헌법을 고칠 때, 야, 3.15 부정선거 일어났던 이유가 공무원에게 정치적인 중립이 헌법에 보장이 안 되다 보니까 3.15 부정선거에 공무원들이 그 부정선거 개입을 했었다. 그래서 아예 헌법에다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헌법으로 보장된다는 문구를 집어넣자 해가지고 이제 60년에 헌법을 개헌할 때 그때 요 내용이 들어갔던 거예요. 앞에서 얘기했던 여기 헌법 제7조 2항에 있는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장된다. 그래서 원래는 공무원이 정치적으로 흔들리는 걸 막아주기 위해서, 보호해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헌법 조문이었는데 이게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공무원의 어떤 정치적 참여를 제한하는 그런 이제 도구로 해석이 되게 된 거죠. 뭐 어쨌든 뭐 이해는 됩니다. 왜냐면은 뭐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 옆에 보이는 게 독일 나치죠. 뭐 저런 헌법으로 어떻게 해석하든지 간에 특히 교사, 많은 아이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교사가 만약에 이런 나치 같은 이런 불온한 정치단체, 비인간적이고 반인류적인 이런 정치단체를 옹호하는 잘못된 사상을 갖고 있는 교사가 막 이런 정치 얘기를 막 한다, 수업 시간에. 그래서 아이들한테 영향력을 미친다. 그건 또 우리가 뭐 그 개인의 정치적 자유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개인적으로 교사의 정치적 자유를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자, 어쨌든 핵심은 원래 헌법 7조에 있는 내용은 교사나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문구가 아니고 그들을 부당한
정치적 압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있었던 문구인데 오늘날에는 해석이 조금 다르게 되고 있다는 거. 자, 그럼 다시 이제 제 경험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자, 그 스누라이프에서 이제 어떤 유저하고 이렇게 설전을 벌이고 나서 저는 이제 잊고 있었죠. 내가 뭐 그때 어떤 얘기를 했는지를. 4월 말쯤에 전화를 한 통 받게 됩니다. 전화 왔어요. 지역 번호가 02에 7로 시작했던 번호인 것 같아. 제가 받았죠. 여보세요? 그러니까 예, 여기는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인데요. 이러길래 전화를 바로 끊었습니다. 왜 끊었냐? 뭔 줄 알았으니까.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거든요. 보이스피싱, 요새는 보이스피싱 신박하다. 옛날에는 저기 검찰청 뭐 이런 거 하더니 이제는 선거관리위원회라고 하네. 선거철이라서 야, 이게 애들이 그냥 머리를 잘 쓰네. 근데 바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여보세요? 같은 번 여보세요? 이렇게 받으니까 여기 저기 그 M 중학교의 그 안민호 선생님이시죠? 이러는 거예요. 보이스피싱이 내 직업까지? 그런데요? 그러니까 여기는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고요. 예. 스누라이프라고 하는 사이트에 이런 글들을 올리신 적 있습니까? 딱 물어보는데 그때부터 약간 조금 제가 좀 심각해지더라고요. 이게 일단은 보이스피싱이 아닌 것 같아. 이게 보이스피싱이 아니야. 내가 거기다 글을 올린 거를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예 맞습니다. 이러니까 선생님께서 이제 그 선거법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신 혐의가 있어서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 조사를 받으러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여기에 조사를 받으러 와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조사요? 말을 약간 더듬게 되고 사람이 갑자기 허리가 구부려지면서 공손해지게 겸손해지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이 조사받으러 오셔야 되고 하면서 이제 마지막 말이 저한테 아주 큰 충격을 줬습니다. 오실 때 변호사를 대동하고 오셔도 된다. 변호사요? 변호사를 왜 데리고 와야 되지? 변호사 그거는 막 나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막 이렇게 막 형사처벌 받지 않기 위해서 막 그런 거 아닌가? 뭐 이러면서 일단 알겠습니다 이러고는 전화를 끊고 바로 이제 그 제 친구 중에 변호사가 있어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물어보니까 야 나 큰일 난 거냐? 그러니까 뭐 일단 친구가 첫 마디가 그러니까 뭐 그런 바보 같은 짓을 왜 했어? 이러는 거야. 그래 근데 어떡하냐 이러니까 너무 걱정하지는 말고 변호사를 대동해서 갈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다. 근데 빨리 가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줘가지고 전화를 하고 이제 가서 조사받는 날짜를 잡았습니다. 근데 조사를 제가 받으러 가는데요. 위치는 멀더라고요.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서울 강서구고 여기는 이제 그 대학로 있는데 뒤에 여러분들 그 창경궁 있는 거기 있더라고요. 거기 가면 이제 그 한국예술종합학교 캠퍼스가 있고 그 캠퍼스에 같이 이제 옆에 딸려 있는 게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여기에 이제 조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조사 받으러 가니까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생겼더라고요. 조사실이 요거랑 뭐 똑같진 않은데 하여튼 제가 앉아 있고 저 앞에 이제 조사하시는 공무원 두 분이 앉아 계시고 뭐 조사를 하셨어요. 비디오 카메라로 녹화를 하면서 또 제 핸드폰도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그 막 신문에서만 듣던 디지털 포렌식이라는 검사도 하더라고요. 이게 뭔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제 그 휴대폰을 낱낱이 다 사사치 뒤져보겠다 해서 이제 뭐 동의를 해가지고 줬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조사를 받는데 조사를 4시간 좀 넘게 받았어요. 조사를 받는데 뭐 제가 고발당한 글이 총 9건이더라고요. 사실 뭐 누가 고발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고발한 절차는 누군가가 스누라이프에 제가 썼던 글들을 9건을 캡처를 해가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을 했고 선관위에서는 스누라이프라고 하는 거기 이제 관리자들한테 제 아이디를 갖고 이 사람 실명이 뭔지를 확인해서 제 실명이 나오고 제 실명을 가지고 이제 전국에 있는 각 교육청에다가 신원조회를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제 이름을 가지고 스누라이프 이용자인데 서울에 교사라고 하는 사람이 제가 뜬 거죠.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온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기억을 못하는 제가 썼던 글 고발당한 글 9개를 보니까 어떤 후보를 칭찬하는 글을 제가 4건을 썼더라고요. 4건을 쓰고 그리고 어떤 또 B 후보를 칭찬하는 글 2건 쓰고 C 후보 칭찬하는 글 1건, D 후보 칭찬하는 글 1건, 그리고 어떤 E 후보를 비판하는 글을 1건 이렇게 총 글을 9건을 이제 제가 고발을 당했었습니다.
공무원분들 조사하시는데 되게 친절하시더라고요. 진짜 2020년 베스트 친절 공무원 콘테스트 이런 데 나가면 1등 하실 것 같이 너무 친절하신 분들이었는데, 뭐 조사를 쭉 하는 동안 질문이 나오고, 질문을 했던 내용들을 갖다가 다 옆에서 워드로 치고 계세요. 그리고 나서 다 조사가 끝나니까 그걸 전부 종이로 출력을 해가지고, 혹시 조사받는 제가 제 뜻과 다르게 소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오해가 생긴 부분이 있나 없나를 다 하나하나 확인을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뜻과 다르게 기록된 부분이 있으면 얘기해라. 수정해 줄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친절하시더라고요. 야, 역시 이 자리를 빌어서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들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 선거 처리돼가지고 많이 바쁘실 텐데, 진짜 고생 많으시고 여러분들 덕분에 대한민국 공정한 선거 사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어쨌든 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조사관 분이 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이런 글을 올리셨나요? 그러니까 제가 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적인 의사를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관 분이 막 이런 글을 작성하실 때 누군가로부터 지시받거나 공모하거나 또는 금품 등을 수수하였습니까? 그러니까 막 이게 다 이렇게 기록이 돼요. 저의 감정선까지 이분들이 다 기록을 해주시더라고요. 가로 열고 정말 억울하다는 듯이 가로 닫고,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로 열고 서러운 듯 눈물을 훌쩍인다. 가로 닫고 막 좀 울었거든요. 너무 억울한 거야. 왜냐면 나 진짜 누구한테 돈 받거나 뭐 누구한테 지시받고 쓴 게 없고, 정말로 제가 그냥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누구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대한민국 자기 조국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래, 그런 마음에 이제 이런 뭐 정치적인 글을 썼는데, 이게 약간 오해를 받는 것 같아서 좀 억울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좀 울었습니다. 좀 창피하지만. 자, 그래서 이제 조사를 이제 받고, 저는 이제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4시간의 조사가 끝나고 이제 여기서 결정이 되는 게 아니고, 저에 대해서 조사한 모든 내용을 과천에 있는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게 보내진다고 합니다. 여기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에 있는 곳 건물의 모습이고요. 앞에 공명선거라고 크게 적혀 있죠, 그렇죠? 여기에 이제 보내져서 조사가 이제 된 내용을 갖고 여기서 저에 대한 조치를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판단이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제일 약한 게 일단 무혐의예요. 무혐의. 이 사람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없다. 그러면 제일 좋은 거죠. 자, 그리고 그 위에가 선거법을 준수하기를 촉구한다. 선거법을 위반한 건 사실이지만 그 정도가 심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개인에게만 통보하고 앞으로 선거법을 지키세요라고 이렇게 촉구하는 정도의 조치입니다. 주의는 여보 좀 센 건데, 저도 이게 차이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때 당시에 이제 이 선관위 공무원분한테 이걸 안내를 받고, 제가 그때는 기억을 또렷하게 하고 있었는데 지금 시간이 이제 거의 4, 5년 지나다 보니까 지금 기억이 많이 희석됐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요거 이제 이걸 영상을 만들면서 한번 다시 찾아봤는데 안 나오더라고. 이게 제 검색 능력이 부족한 건지. 어쨌든 뭐 주의보다는 경고가 더 센 건데, 뭐 제 기억에는 이거는 그 사람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청으로 이제 통보가 간다는 거겠죠. 그럼 이제 뭐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어떤 징계가 가해질 수 있는 거겠죠. 근데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뭐 징계를 받건 어쨌건 자리는 보존할 수 있습니다. 교사직은 잃지 않지만, 자, 여러분 고발을 하게 되잖아요. 고발. 이게 이제 뭐냐면 중앙선관위에서 이 사람은 너무 공직선거법을 심대하게 위반한 혐의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기소기관인 검찰에다가 고발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으니까 이 사람 조사해가지고 재판을 열어주세요라고 이제 그 검찰청에다가 고발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 공직선거법 266조에 따르면은, 자, 이제 검찰에 제가 많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검찰이 저를 이제 법원에다 기소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이제 제가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돼서, 만약에 거기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으며, 근데 여기에 어느 하나에 뭐가 있냐? 교사가 있습니다. 교사가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자의 경우 그 직에서 퇴직된다. 그러니까 이미 교사나 공무원 하고 있으면은 그 자리에서 바로 잘린다는 거예요. 벌금 100만 원 이상 받으면. 야, 이거 이제 안내를 받는데
간이 막 조마조마하더라고요. 그때는. 왜냐면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되게 어려운 것 같지만 또 막상 받으려고 하면은 어렵지가 않거든요. 제가 막 조사받고 나서 인터넷 검색을 해봤죠. 해봤더니 실제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해가지고 뭐 저랑은 좀 다르게 그분은 그 페이스북에다가 본인 실명을 까고 엄청나게 글을 많이 이제 올리셨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뭐 서울시장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막 지지하는 글을. 그래서 이분은 벌금 100만 이상 받고 어 공무원 자리에서 이제 해임된 사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 되게 불안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막 이제 이 선관위 공무원분은 절 위로해 주시려고 했던 건지 모르겠지만 뭐 선생님 너무 심각하게 위반하신 게 아니고 특히나 앞서 얘기한 것처럼 제가 쓴 글이 특정 후보를 막 지지하는 글이 아니고 여러 후보들을 다 칭찬하고 있어요. 역시 여러분 사람은 칭찬에 인색해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뚜렷하게 누구 한 명을 막 칭찬하는 그런 내용이 뚜렷하지 않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조사 받으시고 결과는 자기들이 이제 알려주는 게 아니고 과천에 있는 중앙선관위에서 알려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걸리나요? 그러니까 뭐 한 3일 정도 걸린다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자, 이제 조사를 받고 나서 저희 학교 이제 교장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께 다 전화를 드렸어요. 다들 이제 위로를 해주시더라고요.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예, 그뭐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하시는데 뭐 사실 감사하죠. 그냥 참 반성도 많이 하고 내가 왜 이렇게 쓸데없는 글을 썼을까? 내가 뭐라고 막 후회도 하고 뭐 그 다음에 또 뭐 저희 또 아내한테 전화를 하니까 아내는 또 고맙게도 오빠가 잘리면 내가 먹여 살리면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리고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에, 서울에 있지 말고 내려와라. 일단 고향으로 내려와라. 결과 나올 때까지. 왜냐면은 이때가 이제 나 엄마한테 이렇게 혼낼 줄 알았는데 엄마는 혼 안 내더라고요. 뭐 됐다. 뭐 살다 보면 그런 일도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내려오라고 하신 게 제가 조사를 받은 게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었나 5월 1일 화요일이었나 하여튼 이때 조사를 받은 것 같고 다음 날이 이제 석가탄신일이고 그 다음 이튿날이 어린이날이어서 요 날이 이제 그 우리 학교는 뭐 서울의 대부분 학교 다 그랬지만 재량 휴업일이었어요. 학교장 재량 휴업일이어가지고 요렇게 5일간 쭉 쉴 수 있었고 요 날도 아마 재량 휴업일을 해줬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정확하지. 그러면 대통령 선거까지 해서 거의 하루 1, 2, 3, 4, 5, 6, 7일간을 쭉 이제 휴일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차를 가지고 고향으로 가족들을 태워서 내려가는데 정말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때 참 제 세상을 보는 제 시각이 많이 변했다고 생각이 드는 게 그전까지는 이제 여러 일들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는데 이제 제가 만약에 교사의 직에서 이 공직선거법 위반한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받고 제가 만약에 이제 해임이 됐다. 그래가지고 5년간 또 교사를 할 수가 없다.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266조에 따라서 그러면 이제 저는 다른 직장을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차를 갖고 집에 내려가는 동안에 고속도로를 타고 가는데 고속도로에 보니까 막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공사하시는 분들 또 휴게소에 잠깐 들려서 밥을 먹는데 휴게소 식당에서 조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다 하나하나 내가 대입이 되더라고요. 내가 저 일을 하면 난 저 일을 잘할 수 있을까? 막 이러면서 그래서 참 어쨌든 여러 가지 생각도 많았고 힘들었던 시간이었는데 제 기억에 이제 요 3일, 4일, 5일인가 6일 이때쯤에 전화가 왔던 것 같아요. 토요일에 전화가 왔던가 5일에 전화가 왔던가 전화가 이제 오는데 외갓집에 가 있었거든요 그때. 외갓집에 가가지고 맨정신으로는 버틸 수가 없더라고요. 거의 사흘 내내 진짜로 거의 막 잠을 막 자려고 억지로 잠을 자려고 했던 것 같아요. 진짜 잠을 자지 않고는 그냥 깨어 있으면 계속 온갖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너무 괴로워가지고 살도 진짜 한 사흘 동안 3kg 넘게 빠진 것 같아요.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전화가 왔어요. 또 다시 02에 7일 땡땡으로 시작한 전화가 오더라고요. 이거는 선거관리위원회 전화다. 받았죠. 여보세요. 받으니까 안민호 선생님이시죠?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는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고요. 선생님에 대한 공직선거법 이 조사하였고 심의한 결과가 나와서
결과를 안내드리고자 전화드렸습니다 하는데, 와, 그때부터 이제 가슴이 너무 막 터질 것 같더라고요. 너무 막 누군 되면서 어떻게 무슨 결과 나왔을까 하는데, 이제 이분이 이제 선생님께서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신 혐의가 인정되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심장이 멈춘 줄 알았습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신 혐의가 인정되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막 공직선거법 막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위반하신 혐의가 인정돼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동안 다 살아왔던 세월이 주마등처럼 쫙 지나가더라고요. 앞으로 난 어떻게 해야 되나. 혐의가 인정되어 조치가 내려졌으나, 역시 우리 코리안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이게 이제 두괄식도 있지만 미괄식 문장이 많기 때문에요. 인정되어 조치가 내려졌으나 위반하신 정도가 심대하지 않아 앞으로 선거법을 잘 지키시라고 선거법 준수 촉구 조치를 내려드리게 되었으니, 해당 결과는 선생님의 주소에 적힌 자택으로 갈 거고요. 앞으로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에 참여하시는 것도 좋지만, 또 공직자의 신분에 어긋나지 않게 공직선거법을 잘 지켜주시기를 이제 바라겠습니다. 이러고는 전화를 끊으시는데, 진짜로 그분한테 감사합니다 막 진짜 감사합니다 말이 연발 나오더라고요. 다시는 선거에 관련된 글을 쓰지 않겠습니다 말면서 막 예. 여러분들, 자, 그렇게 이제 지옥 같았던 사흘이 지나가고 제 인생에 이제 광명 빰빰빰빰빰빰빰빰, 다행히 교사의 직을 유지해서 오늘날까지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후유증이 있죠. 자, 이때 이제 2017년 대선 때 제가 이 통보 결과를 받고는 이날이 재량 휴업일이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은 이 월요일 날 아이들을 데리고 그 동아리 활동으로, 제가 무슨 독서 동아리 뭐 그런 거였던 것 같은데, 광화문 교보문고에 갔던 기억이 나요. 가니까 광화문에 다음 날이 이제 대통령 선거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광화문에 이렇게 막 그 대통령 선거 방송을 중계하고자 하는 차량이 쫙 들어서가지고 벌써 막 무대 세트를 방송마다 꾸미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딱 내려서 교보문고를 가는데 학생 하나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선생님 내일 대통령 선거에서 누구 지지하세요? 누구 뽑으실 거예요? 제가 선생님은 정치에 관심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사회 선생님인데 왜 정치에 관심이 없냐요. 그래서 아니 선생님은 정치 그런 거 잘 몰라. 나는 그런 거 뭐 잘 몰라 뭐. 선생님 대통령 누구 되는지 그런 거 관심 없으세요? 관심이 없어 나는. 난 잘 몰라. 약간 이렇게 이제 정치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조금 거리를 두려고 하는 약간 그런 후유증이 생겼어요. 뭐 박찬호 선수가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박찬호 선수가 말이 많기로 유명하잖아요. 저도 참 말이 많은 사람인데, 박찬호 씨는 최근 놔두는 정치 참여설에 대해서 정치에는 관심이 없으며 근거 없는 얘기라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아시겠지만 평소에 말이 많은 것으로 유명한 박찬호 선수가 이렇게 말을 짧게 했다는 얘기로 상당히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정치 관련된 거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잘 모른다고 대답합니다. 정치 뭐 얘기하거나 그러면은 그냥 항상, 그리고 뭐 어떤 대통령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어떤 장점이 있었으면 그 사람 단점도 얘기하고, 그 사람 단점이 있었으면 장점도 얘기해서 정치적으로 기계적 균형을 지키기 위해서 무지하게 제가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좋아진 건가요? 아니면 이게 후유증인 건지. 자, 교사의 정치 참여 제한, 이해는 갑니다. 사실 교사라는 직종은 아이들에게 정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죠. 그렇죠? 이렇게 선생님이 지금 행복한 미소를 띠고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포옹을 하고 있는데, 정말 아이들에게는 어린 시절엔 특히 선생님 하면은 부모 다음 가는 아이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뭐 지금도 요즘 좀 많이 덜하긴 한데, 한때 이제 제가 뭐 몇 년 전에는 학부모님들이 상담을 오시면은 선생님 우리 뭐 동식이가 제 말은 안 들어 선생님 말은 들으니까 선생님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뭐 그만큼 교사의 영향력이 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학창 시절에 교사에게 체벌을 심하게 당하고 폭행당했던 학생들은 커서도 어른이 되어서도 그때 트라우마를 잊지 못하는
그런 일도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아이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교사가 만약에 되게 잘못된 정치적 사상을 갖고 있다든지 그랬을 때 그걸 수업 시간이나 또는 뭐 교육 활동에서 자신의 교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가지고 아이들에게 무분별하게 전달할 경우에 아이들이 그릇된 정치관이나 사상을 습득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이렇게 마치 사이비 교주가 믿으십니까? 이러면서 학생들을 막 잘못된 아까 앞에서 예를 들었던 마치 나치처럼 히틀러의 나치처럼 그런 잘못된 국가 뭐 사회주의 혁명당이었나요? 그런 식의 이제 과격한 논리들을 아이들에게 막 전파한다든지 아이들을 세뇌시킨다든지 그런 거는 이제 좋지 않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은 아이들에게 항상 교사는 객관적인 중립적인 태도로서 아이들이 어떤 정치적 생각을 가질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게끔 잘 도와주는 입장이 돼야 되지 아이들에게 정치적으로 어떤 내용을 일방적으로 전달한다든지 아니면 세뇌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교사의 정치 참여 제한 이해가 갑니다. 저는. 자, 하지만 또 최근에 보면은 교사의 정치 참여를 둘러싼 최근에 여러 변화들이 있습니다. 2017년에는 교사의 정치 기본권 및, 또는 뭐, 민주주의 이게 초석이다. 이렇게 정치 기본권을 찾기 위한 헌법심판 청구 소송을 시작한다라고 이제 교원단체들이 이렇게 성명도 발표했고요. 또 얼마 전에 작년 4월이죠. 헌법재판소에서 교사의 정치단체 결성 금지는 헌법에 위배된다. 정치적 자유를 침해하는 거다라고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한 올해 1월 달에 나온 또 이 신문 기사를 보니까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비난하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가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교 교사가 무죄가 확정됐다라는 것도 있었죠. 그러니까 최근의 사회적인 변화는 좀 교사의 어느 정도의 정치적 참여는 조금은 관대하게 인정해주는 그런 분위기로 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니 이분에 비하면은 저는 물론 이분은 트위터에 올리셔가지고 재판에 넘겨주셨지만 저는 이제 뭐 이분에 비하면은 훨씬 아무것도 아닌 거였죠. 이분은 특정 후보를 막 비난하는 거였지만 그런 글들을 또 한 건이 아니고 58차례 올리셨대요. 저는 9건의 글을 고발당했는데 제 트위터도 아니고 제 익명으로 쓰는 게시판에다 쓴 거였고 그리고 9건 중에서 4건이 특정 후보 지지, 2건이 특정 또 다른 후보 지지, 한 건은 또 다른 후보 지지, 또 한 건은 또 다른 후보 지지, 그리고 한 건이 어떤 후보를 비판하는 거였는데 아마 선관위에서 공무원분들도 저를 심의하시면서 이 새끼는 뭐지 정체가? 뭐 박쥐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예, 저는 뭐 이분에 비하면 참 별건 아닌 것 같지만 저도 어쨌든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선거법을 앞으로 지키려는 선거법 준수 촉구 조치를 받았었다. 자, 이렇게 해서 최근에는 어쨌든 교사의 정치 참여에 대해서 조금은 사회적으로 관대해지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나 안생님은 다시 정치에 관심을 두는가? 자, 다시 한번 앞에 헌법 제7조 2항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장된다. 자, 이거는 공무원이나 교사가 정치적 참여를 하지 말라고 만들어진 문구가 아니고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3.15 부정선거에 공무원들이 부당하게 동원되다 보니까 다시는 그렇게 선거나 정치에 공무원들이 부당하게 동원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중립성을 보장한다라고 해서 당시에 헌법에다 넣은 문구였는데 이게 오늘날 이제 해석이 반대로 돼가지고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 참여를 제한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됐죠. 하지만 앞서 얘기했다시피 교사는 분명히 수업 시간에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될 필요가 있는 직종임에는 분명합니다. 아이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교사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는다면 아이는 교사의 정치적 성향을 무분별하게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잘못된 경우도 나올 수가 있겠죠. 자, 어쨌든 뭐 앞으로 어떻게 될 거 아니야? 저는 어떻게 될 거 아니야? 박정희 대통령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박정희가 그 이제 군사 쿠데타 끝나고 나서 대통령 출마하기 위해서 이제 퇴역을 할 때
군인 신분에서 벗어날 때 다시는 이 나라의 본인과 같은 불운한 군인이 없도록 합시다라고 했는데, 제가 이분의 말을 인용해서 저는 이미 정치적으로 사실상 이제 어떤 그 한번 선관위에 가서 조사를 받고 나니까 정치에 참여하고 싶은 그런 의욕이 많이 상실돼 버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 나라에 본인과 같은 불행한 교사가 없도록 합시다. 자, 또 근데 박정희 대통령만 또 하면 또 뭐 이게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게 또 될 수도 있으니까, 또 박정희 대통령과 또 평생 민주화를 위해 싸웠던 김영삼 전 대통령을 갖고 와서, 자, 이분이 이런 말씀하셨죠.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자, 세상이 아무리 교사의 정치적 참여를 제한하려고 해도 언젠가는 교사 역시 정치적인 참여가 지금보다는 좀 더 개방되는 그런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교사는 정치적 참여가 어느 정도는 제한되어야겠지만 지금처럼 SNS에 글 하나 썼다고 해서 선관위에 잡혀가고 조사받으러 가고, 요거는 너무나 과도하게 정치적 참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면서,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공직선거법을 준수하고 수업 시간에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대선 관련해서 공직선거법, 또 교사의 정치적 중립 왜 지켜야 되냐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봤고, 또 이렇게 잘 여러분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 또 다른 재미있는 주제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